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중국 전쟁사 대표적인 전투를 소개해드리는 중국 전쟁사 시리즈 4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중국사에서 가장 대중적인 인기가 많은 삼국지를 배경으로 한 전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삼국지는 소설 연의가 있고 정사가 있는데 정사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삼국지란 각종 군벌과 호족들이 걸기하며 그들끼리 경쟁했던 한나라 말기에서부터 끝내 한나라가 위초고 세 국가로 분열되고 위초고가 진나라로 통일되기까지를 일컫습니다. 흔히 삼국지 세계관에는 4대 대전으로 손꼽히는 전투들이 있습니다. 4대 대전으로 뽑히는 기준은 전투의 규모도 규모이지만 그 전투를 기점으로 판도와 양상이 완전히 뒤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삼국지의 4대 대전을 모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전은 관도대전입니다. 삼국지의 일부는 사실 조조가 주인공이죠. 조조가 중국의 북방을 제패하는 과정이 삼국지 일부의 내용이고 조조의 북방 장악에서 가장 컸던 전투가 관도대전이었습니다. 조조가 북방을 통일하기 전까지만 해도 중국 북방에서 가장 세력이 크고 강했던 군벌은 한나라 명문가문 출신의 원소였습니다. 원소의 세력은 이전까지 조조가 쌓은 원술, 여포, 구 동탁의 잔당들과는 상대도 안 됐습니다. 원소 또한 언젠가 조조와의 결전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원소와 조조는 또 젊었을 적 친구 사이이기도 했죠. 서기 200년 원소가 먼저 10만의 대규모 군대를 이끌고 남하합니다. 원소는 알량을 선봉정으로 보내 백마성을 먼저 포위합니다. 조조는 백마성을 구출하러 가는데 정작 백마성으로 가지 않고 백마성 옆에 있던 연진성으로 갑니다. 조조가 연진에 있다는 소식에 원소의 본대는 연진으로 갔지만 조조는 연진으로 가는 척하여 원소의 본대를 연진으로 유인하고 다시 백마성으로 가서 알량의 부대를 무찌릅니다. 이때 잠시 조조 밑에 있던 관우가 알량을 참수하였죠. 그런데 유비가 원소 진영에 있다는 소식을 들은 관우는 조조를 떠났고 원소는 문추를 백마성으로 보내지만 조조의 참모 순유의 계략으로 문추는 전사합니다. 원소의 두 맹장 알량과 문추가 죽기는 했지만 원소는 10만이라는 물량으로 밀고 내려오며 조조는 오늘날 허난성 정저우시에 있는 관도성까지 밀립니다. 원소군에서 투석기로 공격해오면 조조군도 투석기로 만들어 대응했고 원소가 땅굴을 파면 조조군은 뜨거운 쇳물을 붓고 원소군에서 토산을 만들어서 화살비를 쏟아부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관도성의 상황은 나아지질 않았고 조조는 순욱에게 관도성을 포기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순욱은 원소의 특성상 장기전으로 끌고 가면 무조건 이길 수 있다고 버티려고 하죠. 조조의 군량미마저 다 떨어진 상황, 이때 원소의 처우에 불만을 품고 있던 허유가 조조에게 투항합니다. 허유는 오소라는 원소 군량 창고 위치를 누설해 주었고 조조는 오소를 칩니다. 오소를 지키고 있던 순우경은 맹렬하게 대응해서 충분히 원소가 오소를 구할 시간이 있었는데 조조가 오소에 있다면 관도성은 빈 거 아니냐며 원소는 장합을 보내 관도성을 공격하지만 공격에 실패합니다. 그렇게 군량 창고를 전부 잃었고 장합도 그대로 조조에게로 투항. 이후 조조의 일방적인 반격에 원소군은 격퇴당하며 조조의 승리로 끝납니다. 관도대전에서 원소의 10만 병사 중 7, 8만 명이 전사했고 결국은 원소의 세력 전체가 조조에게 흡수됩니다. 두 번째 대전은 적벽대전입니다. 북방을 제패한 조조는 남방으로 나아가기 위해 중국 중부 지역인 형주를 점령했는데 조조를 형주에서 내쫓아버리기 위해 강동의 손권이 유비와 연합해 싸운 수전이 바로 적벽대전입니다. 손권과 유비가 연합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손권의 군대가 주력 부대였고 총사령관은 주유였죠. 소설에서는 제갈량이 손권과 주유를 부추긴 장면이 강조되지만 실제로는 손권과 주유는 이미 주전파였고 싸울 결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도독 주유는 양쯔강을 통해 형주를 진격했고 양쯔강을 사이에 두고 조조군은 오림이라는 곳에 주유의 군대는 적벽이라는 곳에 진을 칩니다. 기병대만 운영해봤을 뿐 수군 운용 능력이 미숙했던 조조는 형주 지역의 호족이었던 채모에게 수군 지휘를 맡깁니다. 조조가 채모와 친분도 있었거든요. 오래도록 손씨 일가를 모셔왔던 황계가 느닷없이 조조에게 항복 의사를 전해옵니다. 젊은 주유의 지휘권에 불만을 품었다는 것이 이유였지만 이는 사한계, 즉 거짓으로 항복하는 전략이었습니다. 황계는 정해진 날에 주유군 군량미를 배에 싣고 항복하러 오겠다고 거짓말을 했고 조조는 하염없이 황계의 투항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황계가 군량미를 다 싣고 오겠다고 약속했던 배들은 사실은 빈 배였고 그 안에는 장작과 지푸라기 등 연소 재질로 가득한 화공선이었습니다. 주유군은 멀리서 불화살을 통해 화공선에 불을 질렀고 화공선이 조조 측 전함들에 부딪히면서 그 불이 삽시간에 조조군 전 진영에 퍼집니다. 하필 조조의 배들이 쇠사슬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불이 더 쉽게 퍼졌죠. 병사들의 멀미를 방지하기 위해 배를 쇠사슬로 엮는 생각은 방통이 한 게 아니라
조조가 직접 내린 명령입니다. 방통은 적벽대전에 등장하질 않습니다. 그리고 조조군 진영을 전부 쑥대밭으로 만든 불길도 조조군이 퇴각하면서 직접 불 지른 부분이 크고 주유군이 화공손으로 조진 불의 규모는 그렇게까지 엄청나지는 않았다고 많은 역사학자들이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조조의 패인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전염병이었습니다. 북방의 기후에 익숙했던 조조 병사들은 익숙하지 않은 남방의 기후에 오자마자 풍토병에 시달립니다. 거기에 16만이라는 대규모 병력이 모이는데 전염병 퍼지기에 딱 좋은 조건이죠. 여기에 화공까지 당하자 아연실색한 조조는 퇴각을 하는데 이 퇴각하는 길이 하필 또 늪지대여서 엄청 개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피해 규모가 정확하진 않으나 병력 상당수를 잃은 것으로 보이며 208년 조조의 남방 진출을 좌절시킨 이 전투가 적벽대전입니다. 세 번째 대전은 이릉대전입니다. 적벽대전 이후 위초고 3국이 정립됐는데 오나라의 손권이 유비의 동생 관우가 다스리고 있던 형주를 쳐서 형주를 빼앗고 관우를 죽였습니다. 유비는 분노심에 불탔는데 제갈량은 유비에게 우리의 적은 위나라이며 위나라를 상대로 이기기 위해선 오나라와 동맹이 더 중요하다고 유비를 만류합니다. 하지만 동맹을 배신한 건 오나라가 먼저였다며 유비는 제갈량더러 수도를 지키게 하고 본인이 직접 오나라 침공에 나서죠. 이 전투가 이릉대전입니다. 221년 유비는 비로소 손권 정벌전에 나섭니다. 유비는 낭중을 지키던 장비와 합류할 예정이었으나 장비는 유비와 만나러 오는 도중 부하들에게 암살당합니다. 부하들의 장비 암살 이유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유비의 복수전이 소설에서 가장 왜곡된 부분이 감정에 치우친 유비가 한없이 닭돌만 하는 것으로 나오죠. 유비도 몇십 년을 전장에서 잔뼈가 굵었고 유능한 참모진 옆에서 배운 게 한두 개가 아닐 텐데요. 유비는 초반에 굉장히 신중하고 천천히 형주를 진군합니다. 221년에 출발한 유비가 222년이 되어서야 형주 중부지방까지 진출했다는 것만 봐도 알 수가 있죠. 유비의 보급 작전은 전투 병력은 육군에게, 보급은 강을 따라 움직이는 수군에게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육군이 어디 하나 점령하면 수군이 강 따라 맞춰 따라오고 그 다음에서야 육군이 진군하고, 이러면 진군 속도는 느리지만 하나를 점령해도 완벽하게 점령할 수가 있고 보급도 딱딱 맞춰주기에 아주 효율적인 운영 방식이죠. 형주 내륙까지 진출한 유비는 이릉에 육군의 진을 치고 옆에 있던 자귀에 수군의 진을 칩니다. 송건은 육손을 대도독으로 임명하고 형주전선으로 보냅니다. 육손은 철저하게 어떤 공격도 감행하지 않고 최대한 싸우지 않으며 수비에만 전념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갑니다. 여태 시간은 걸리더라도 적을 뒤에 둔 채 진격하지 말자는 유비가 육손의 시간 끌기 작전에 점점 지쳐갔고 결국 유비는 육손을 우회한 채 형주성으로 곧바로 진격하기로 합니다. 기동성을 올리기 위해 유비는 육군 수군 구분을 없애고 전투병력과 보급병력을 섞어버립니다. 그리고 육군을 우회하기 위해 강을 따라 장장 700여리에 걸쳐 수십여 개의 진영을 일자로 장사진을 친 겁니다. 이때 육손이 공격을 감행합니다. 길게 일자로 쳐진 수십여 개의 진영 가운데만 집중적으로 화공으로 조지는데요. 이러면 공격을 받지 않은 진영에서는 양옆에 동시에 불이 타올라서 카오스가 오고 어디로 도와줘야 할지를 모릅니다. 특히 육손은 유비 진영이 있던 효정을 집중 공격했죠. 유비 총나라군 대부분의 유능한 장교들이 전부 현장에서 싸우다 전사하고 병사 80에서 90%가 사망합니다. 유비는 패전의 치욕에 차마 수도로 돌아가지 못하고 백제성이라는 곳에 들어가 패전의 후유증으로 점차 허약해진 유비는 223년 백제성에서 사망합니다. 마지막은 낙곡대전입니다. 위나라의 실권자였던 조상이 224년 10만 대군을 동원해 총나라를 침공했습니다. 이때 촉한은 제갈량 사후 강유가 북벌을 준비 중이었는데요. 위나라가 침공에 들어온 촉한의 지역은 한중 지역이라고, 이 한중을 지키던 촉한의 장수는 왕평이었습니다. 왕평의 부하들은 왕평에게 내부 깊숙하게 위나라군을 유인하자고 했지만 왕평은 마냥 유인만 하다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깊숙하게 데리고 오면 곤란하다고 하여 한중의 험준한 산세를 이용해 많은 봉우리마다 군사들을 배치하고 적군의 보급을 끊어버립니다. 보급이 차단된 조상의 군대는 흥세산에서 기동이 마비되어 버렸고 옹주자사 곽해가 우회해서 왕평의 측면을 공격하려 했지만 촉한 본국에서 증원된 비위의 군대가 곽해를 막아주었습니다. 인근에 있던 강유도 군대를 데리고 지원을 올 예정이었죠. 더 이상의 희망이 없어진 위나라의 조상은 퇴각 명령을 내립니다. 그렇게 한중의 험준한 산 사이사이 골짜기를 통해 후퇴하는데 이 낙곡이라는 골짜기 곳곳에서 왕평은 매복 작전으로 퇴각하는 위나라 군대를 조지니 이 전투가 흥사산 전투 혹은 낙곡대전이라고 부릅니다. 낙곡대전에서 위나라군은 10만 명 중 6만 명 이상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삼국지 전투들 중 가장 많은 사상자가 나왔던 전투였죠. 이렇게 관도대전, 적벽대전, 이릉대전, 낙곡대전을 살펴봤는데요. 네 전투의 공통점은 뭘까요? 네 전투 모두 패인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바로 보급입니다.
보급이 뒷받쳐주지 않으면서 무작정 공격만 감행하면 무조건 무너집니다. 그리고 상대 측의 보급을 먼저 차단해버리는 쪽이 이기기 마련이죠. 삼국지의 내 대전만 봐도 전쟁에서 보급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려주며 보급을 기준으로 다른 전쟁사의 전투들을 보시면 또 다르게 보이고 더 많은 것들이 보일 겁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